안녕하세요. 양천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자, 두 번째 통합과학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통합과학이 매일매일 수업이 들어있다 보니까 따라오기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힘내서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힘을 내고, 일단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과학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우리 즐거운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전히 이제 이 대단원 2단원의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자, 한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냐면, 세포 안에 소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서 생명활동을 수행한다. 결론적으로 그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결국 그 소기관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하나의 생명 시스템으로 우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의 출입문, 즉 세포막이 있었는데요. 세포막이 외부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생명 시스템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오늘은 그 세포막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사실 지금 선생님이 좀 많이 더워요. 여기가 그 학교 스튜디오인데 들어올 때 33도였는데 30도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기다리다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많이 더워서 선생님이 지금 얼굴이 좀 붉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일단 탐구, 즉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알아볼 건데요. 자, 오늘의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세포막이겠죠.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과 이 막으로 추론하는 세포막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세포의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데 과연 세포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우리가 궁금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교과서 144쪽에 남아있는 탐구 활동을 같이 해볼 거고요. 교과서를 보면서 선생님이 교과서 내용을 PPT에 정리해왔으니까 그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달걀 노른자. 우리가 먹는 계란이죠, 계란. 계란에 있는 달걀 노른자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양파의 겉껍질 표피세포를 증류수 끓여서 정제한 순수한 물과 10% 설탕 용액 그리고 20% 설탕 용액에 넣으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예상해 봅시다. 우리가 달걀 노른자, 그 흐물흐물하고 터지기 쉬운 달걀 노른자와 혹시 막 예전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세포 관찰할 때 많이 이용됐었던 그렇지 양파의 아주 작고 얇은 표피세포를 그냥 깨끗한 순수한 물 그리고 혹은 10% 설탕 용액, 20% 설탕 용액에 넣어두면 어떻게 변할까요? 뭔가 10%, 20% 점점 용액이 진해진다. 그쵸? 용액이 진해진데 넣으면은 과연 이 탱글탱글한 노른자와 이 얇은 막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예상 가능하세요? 우리 한번 예상해볼까? 이 노른자가 좀 퍼질까? 달아질까요? 막 쪼그라들까요? 여러 가지 답안이 있는데 오늘 한번 실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그래서 달걀 노른자를 먼저 관찰해 볼 건데요. 달걀 노른자의 모습과 크기, 증류수에 넣었을 때, 그 다음에 10%, 20% 설탕 용액에서의 달걀 노른자의 모습과 크기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달걀 노른자를 각 용액에 한 개씩 넣어두었다가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10분 후에 꺼내서 모습과 크기를 관찰할 건데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우선 증류수 순수한 물에 달걀 노른자를 넣고 10% 설탕 용액, 20% 설탕 용액. 일단 여기서 제일 크게 보이는 차이는 뭔가요? 노른자가 가라앉아 있다가 점차 떠올랐죠. 이것은 사실 오늘 배우고자 하는 내용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선생님이 한번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우리 밀도라는 개념을 배웠다. 그렇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좀 더 정성적인 개념으로 다가가면 약간 빽빽한 정도겠죠. 그래서 이 밀도가 크면 가라앉게 되는데 증류수, 순수한 물보다는 달걀 노른자가 밀도가 컸기 때문에 가라앉았다가
용액, 설탕을 넣어서 용액이 점점 진해질수록 용액의 밀도가 커지다 보니까 달걀 노른자가 두둥실 떠오르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크기와 모양은 크게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넣고 이제 우리가 10분 후에 관찰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달걀 노른자의 변화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짜잔! 이것은 물론 우리가 실제로 선생님이 여기서 실험을 하면 좋겠지만 잘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서 실험한 결과를 정리해 두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용액에 넣기 전에 달걀 노른자의 모습이에요. 전부 다 둥글고 탄력이 있고 둥글고 탄력이 있고 둥글고 탄력이 있고 다 크기가 38mm였어요. 크기가 지름을 쟀을 때 크기가 38mm였는데 과연 넣고 나면 이거 넣기 전이니까 다들 똑같죠? 둥글둥글하고 탄력이 있고 크기는 38이었어요. 그런데 용액에 넣고 나서 보니까 증류수에 넣었더니 부피가 커졌대요.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있던 게 부피가 커졌는데 보면 크기가 40으로 커졌어요. 크기가 커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동글동글 있던 게 크기가 커지면서 약간 좀 늘어난 느낌이 있겠죠. 그리고 탄력이 감소했대요. 탄력, 탱글탱글한 돌아오려는 성질. 그런 탄력이 감소하였대요. 왜 그럴까? 이따가 정리해보고 한번 10% 설탕 용액을 보니까 부피가 줄어들고 이번엔 줄어들었네. 크기가 보세요. 38에서 36으로 줄었어요. 근데 크기가 줄어들고 이렇게 탱글탱글해 있던 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20% 설탕 용액은 38mm였던 게 보니까 부피가 가장 많이 줄어들고 얼마나 줄어들었냐 봤더니 35mm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아까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가장 많이 쭈글쭈글 뭔가 달걀 노른자가 어떤 용액, 물 혹은 용액에서 변화가 있었죠. 노른자가 노른자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들어있었으면 변화가 없었을 텐데 뭔가 이 노른자와 물 사이에 어떤 키워드가 뭘까? 물질의 출입 혹은 어떤 것들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노른자의 크기와 모양이 변했다고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겠죠.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 나왔네요. 자, 이제 아까는 달걀 노른자를 했다면 이번에는 양파 표피세포를 한번 관찰해 볼까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양파 표피세포 조각을 각 용액, 증류수 10% 설탕수 용액, 20% 설탕수 용액에 넣어두었다가 10분 후에 꺼내봅니다. 10분 후에 꺼내고 현미경 표면 알죠? 슬라이드에 이렇게 만들어서 그 결과를 관찰합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 잘 안 보이죠? 교과서에도 사진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주세요. 양파 표피 조각을 새 용액에 넣어서 관찰해 봤더니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짜잔! 이거는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으로는 차이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증류수에 있던 것이 지금 증류수 여기 가운데 핵 같은 게 보이죠? 10% 설탕 용액에 넣었더니 여기 살짝 흰 틈, 여기 있는 이 세포와 세포 사이 경계, 이따가 하겠지만 세포벽과 여기 세포 안에 내용물 사이에 흰 틈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20% 수용액을 보면 마찬가지로 세포벽이 있을 때 이 가운데 세포 물질과 세포벽 사이에 틈이 많이 생긴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를 우리가 실험을 했으니까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선생님이 이런 PPT나 글로 결과를 보여주는 거는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 같아서 실험 영상을 같이 볼게요. 재료예요, 재료.
실험 전에 크기 반지 지름을 재고 이제 노른자들을 각 용액에 넣습니다. 떠있죠? 늘었죠? 줄었습니다. 더 많이 줄었죠? 부피가 증가했는데 설탕 용기는 감소하고 약간 우글우글 쭈글쭈글해졌죠? 아까 선생님이 PPT에 넣어준 그림과 같은 그림이고 교과서에도 있어요. 증류수에 넣은 거 마찬가지로 커지고 아까 달걀 노른자처럼 양파 표피세포도 세포벽은 그대로 있지만 용액에 넣은 거는 작아졌죠. 이거 아까 선생님이 떠있는 거 설명한 거고 여기 있는 거는 이따가 쌤이 설명해 줄 거예요. 결과 정리까지 실험 영상을 한번 보았습니다. 너무 실험을 글이랑 표로만 정리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실험 영상을 쌤이 가져왔고요. 자, 그러면 이 실험을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결론적으로는 양파 표피세포랑 달걀 노른자 모두 증류수에 넣었을 때는 부피가 커졌고 그 다음에 10%랑 20% 용액에 설탕 수용액에 넣었을 때는 크기가 줄고 쭈글쭈글해졌는데 더 진한 용액, 즉 농도가 높은 용액인 20% 설탕 수용액에서가 10% 수용액보다 훨씬 더 크기가 많이 줄었다라는 게 공통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실험 결과를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세포막을 경계로 우리가 지금 그 결과를 공통적으로 했더니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을 했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증류수에 넣었을 때 부피가 커졌다란 말은 이렇게 용액이 있고 계란 노른자, 달걀 노른자가 있는데 부피가 커졌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용액에는 이 물밖에 없었잖아요. 첫 번째 증류수니까 물밖에 없었는데 그 물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통과해서 물이 들어와서 노른자 크기가 커졌다라고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증류수에 넣었을 때는 농도가 증류수가 계란, 달걀, 노른자보다 더 낮았기 때문에 물이 이동을 해서 크기가 커졌고 그 다음에 20% 설탕 용액에서는 달걀, 노른자가 있을 때 크기가 줄었죠. 오히려 크기가 줄었어요. 그 말은 여기
원래 달걀 노른자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면서 크기가 줄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뭔가 우리가 증류수와 용액의 어떤 크기 변화를 통해서 세포막을 경계로 물이 이동을 한다. 그래서 크기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잘 보니까 농도가 없는, 즉 그냥 맹물, 순수한 물에서는 물이 세포 쪽으로 이동을 하고, 농도가 진한 용액에서는 세포에서 물 쪽으로 가네. 결론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그러니까 진한 쪽으로 물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된 결과가 관찰되었다라고 추론하는 거죠. 이해했나요? 물이 이동을 하는 건데, 물이 이동한다는 건 어떻게 알아? 설탕물이면 설탕이랑 물밖에 없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증류수일 때도 크기 변화가 있었잖아요. 증류수일 때도 크기 변화가 있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물만 있으니까 물이 이동을 해서 이렇게 달걀 노른자의 크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용액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물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실험 결과를 이렇게 공통적인 결과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파 표피세포의 경우는 아까도 선생님 계속 이런 그림을 그려줬는데, 우리가 식물세포에는 지난 시간에 동물세포와 달리 세포의 모양을 유지시켜주는 단단한 무엇이 있었나요? 선생님 지금 열심히 양파 세포 표피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그렇죠. 바로 세포벽이 있었기 때문에 세포벽은 없고, 여기 가운데 안에 있는 이 세포에서 세포가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노른자는 이렇게 빠져나가면, 물이 빠져나가면 크기가 줄었잖아요. 그런데 양파 같은 경우는 물이 빠져나가도 세포벽은 그대로 있으니까 세포막이 아까 벽으로부터 떨어져서 여기 흰 공간이 생겼잖아요. 이런 현상이 양파 표피세포에서는 관찰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세포에서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여기 물이 더 이상 차있지가 않아서 세포막이 세포벽과 분리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형질 분리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결과를 근거로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 우리 아까 이미 한번 했다. 그쵸? 세포막을 경계로 뭐가 이동할 수 있다? 물이 이동할 수 있다. 물이 이동할 수 있는데 그 물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진한 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읽어주고 선생님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설탕 분자는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고 물은 세포막을 통과한다. 어떻게 알았냐면, 일단 증류수에서 세포 노른자가 커졌다라는 것을, 물이 이동한다는 것은 이해했죠. 선생님이 화살표를 반대로 그렸네요. 물이 더 농도가 진한 달걀 노른자 쪽으로 물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노른자가 커지는 게 관찰이 됐잖아요. 그런데 10% 혹은 20%에서는 달걀 노른자에서 용액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서 크기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설탕도 이동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설탕도 이동을 한다면 이런 변화가 관찰이 될까요? 일단 물도 왔다 갔다 하고 설탕도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규칙적인 결과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설탕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농도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이 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있던 이 달걀 노른자가 농도가 높고, 그 다음에 증류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이 이동한 거죠.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한 건데, 그런데 그 20%에서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20% 설탕수니까 이 밖에 있는 이 용액이 농도가 높죠. 농도가 높기 때문에 농도가 낮은 곳에서 진한 곳으로 가서 크기가 준 거죠. 그러면 설탕이 이동을 하면 설탕은 밖기가 더 많으니까 또 들어오면은 다시 커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10%, 20%, 오히려 진할수록은 더 많은 물이 빠져나와서 크기가 작은 것만 관찰되었으니까 우리가 설탕을 이동한다라고는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더 많은 실험으로 물론 추론한 결과겠지만,
물은 통과를 할 수 있지만 물은 통과 가능하지만 설탕 분자는 통과할 수 없다. 이 원래 주어진 처음에 있던 농도에 의해서 그대로 물만 이동해서 이러한 세포의 크기 혹은 달걀 노른자의 크기가 변화가 생겼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아, 결론. 그래서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거는 세포막이라는 것은 분자 크기가 작은 것은 잘 투과시키고 물은 생각보다 분자 중에서 크기가 아주 굉장히 작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물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일정 크기 이상의 분자는 투과시키지 않아요. 설탕 분자는 왔다 갔다 설탕 분자가 이동을 했었더라면 다시 달걀 노른자도 용액이 진해지고 연해지고 농도가 변화가 와서 크기가 달라졌을 텐데 이렇게 일관된 결과가 나온 걸 봐서 아 설탕 같은 애들은 투과시키지 않네. 사실 설탕은 물보다 아주 큰 분자거든요. 훨씬 큰 분자라서 그래서 우리가 일정 크기 어느 정도 크기 이상의 분자는 투과시키지 않는다라고까지 추론을 내렸어요. 과학은 관찰한 사실을 결과를 토대로 규칙성을 발견을 해서 더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달걀 노른자와 물과 설탕의 물질 이동을 통해서 이 달걀 노른자를 둘러싸고 있는 막, 즉 달걀 노른자의 하나의 세포를 봤을 때 이 막, 세포막이 크기가 작은 것은 투과시키고 물 같은 애들 크기가 작은 것들은 투과시키고 설탕처럼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애들은 투과시키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 물이 이동을 하는데 아까 어떻게?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좀 더 진한 곳으로, 용액의 진하기가 진한 곳으로 물이 이동을 한다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이게 조금 말이 계속 어려운데 결과만 정리하면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세포막이 작은 애들 어떤 애들은 잘 보내고 투과시키고 왔다 갔다 시키고 좀 큰 애들 무거운 애들은 잘 왔다 갔다 시키지 않는 즉 내가 조절하는 다 투과시키거나 다 투과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기든 어떠한 조건으로 내가 제한을 두는 것 즉 조절하는 것이 세포의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봅시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세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죠? 세포막을 경계로 외부와 세포가 분리되어 있어요. 이거 세포막의 기능이었죠? 그래서 세포막이 출입문 같은 역할이라 물질이 출입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세포가 영영 그렇게 독립된 채로 고립된 채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포도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라고 했죠. 세포 자체가 하나의. 그럼 내가 필요한 유기물도 있을 것이고 내가 생명 활동을 통해서 생긴 무기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산물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출입할 거예요. 세포막이 출입문이야. 외부랑 분리를 하면서. 그래서 이 물질이 출입하면서 외부와 상호작용 아까도 말했죠. 선생님이 내가 에너지를 필요하고 싶으면 양분이 필요할 거고 내가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찌꺼기 노폐물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 내가 그걸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물질이 출입을 해야 돼서 끊임없이 세포의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데 좋아. 오케이. 이해됐죠? 세포 하나 자체가 생명 시스템 나는 안에서 뭐 만들기도 하고 내 몸에 필요한 일을 하는데 내가 하다 보면 노폐물도 나오고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양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 외부와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그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는 문이 세포막이에요. 세포막인데 그 세포막이 물질이 하는데 아까는 어떤 크기가 작은 거는 잘 투과시키고 크기가 일정 이상 된 거는 잘 투과시키자. 즉 선택적으로 혹은 조절을 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물질을 출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세포는 세포막을 통해서 하는데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세포가 일할 때 필요한 물질을 좀 빠르게 흡수하는 거죠. 세포로 빠르게 흡수가 하고 세포에 해롭거나 모든 걸 다 문 계속 열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필요 없거나 나한테 나쁜 것들도 들어올 수 있잖아. 그래서 세포에 해롭거나 불필요한 물질은 잘 흡수하지 않거나 오히려 핑 나가라고 배출을 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세포막이 물질 출입을 조절, 아까는 예시를 크기로 들었지만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항상 문을 오픈해두고 다 들어오고 다 나가도 아니야. 나한테 필요한 거는 쭉쭉 들어오고 나한테 필요 없거나 해로운 거는 잘 들어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내가 안에서 만든 거를 나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가. 배출도 시키는 거. 그래서 세포막이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걸 외부와 분리하면서
물질 출입을 조절하기 때문에 세포 내부는 항상 나한테 필요한 양분과 적절한 어떤 결과물들이 있으면서 내 세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내가 끊임없이 생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세포막이 이 생명 활동을 만들어진 노폐물은 내보내고 필요한 것들은 다시 들여보내서 항상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하게 유지를 해서 이 세포가 생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주죠. 우리도 똑같아요. 자, 봐봐요. 내가 집에 들어있어요. 집에 있는데 내가 그냥 집에서 어떤 것도 내보내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그럼 내가 계속 살 수 있어? 살 수 없어요. 자, 혹은 내가 문을 항상 열어놨어요. 항상 열어놨어. 다 들어오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세먼지.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외부에 있는 어떤 쓰레기. 어떻게 해요? 이것도 못 산다 이 말이에요. 혹은 내가 다 내보내요. 다 내보내면 또 어떡해요? 내가 필요한 것도 나간다든지. 그래서 이 출입문이라는 것은 내가 세포가 생명활동, 즉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서 내가 또 활동을 하고 이 내 기능을 수행하는, 이 세포의 기능을 수행하고 내가 필요 없거나 해로운 것을 막거나 내보내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세포막이라는 겁니다. 됐나요? 뭐 아까도 노른자, 농도, 밀도 막 어려웠는데 결론적으로 세포막이 조건을 걸고 물질을 출입해준다는 게 이번 단원의 포인트입니다. 그 물질의 조건은 조금 더 자세한 조건, 우리 몸의 대표적인 조건들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라서 오늘은 실험이 말하는 게 뭘까는 세포막이 물질을 조건을 걸어서 이동시켜준다면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약간 조건이라고 했는데 내가 선택적으로 왔다 갔다 시키는 거, 투과시키는 거를 바로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에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이란 세포막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말 그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내가 필요한 거는 왔다 갔다 잘 하게 하고 필요 없는 애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잘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선택적 투과성입니다. 이러한 선택적 투과성은 세포막의 가장 큰 특징이자 세포막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인데요. 이 선택적 투과성은 세포막의 구성 성분 및 구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선택적 투과성을 가지게 되냐면 세포막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런 성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 앞까지 잘 들었나요?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알아봅시다. 자, 세포막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고 일단 여기 지금 세포막의 그림이 있고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에요. 이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인지질이라는 물과 잘 섞이는 친수성 부분과 물과 잘 섞이지 않는 소수성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인지질 그림이 여기 있는데 이걸 선생님이 조금 더 크게 그려볼게요. 조금 더 크게. 귀여운 여기 머리랑 다리가 있는데 이 인지질은 글리세롤에 인산과 지방산 두 개가 결합된 형태예요. 그 중에서도 이 머리 부분이지, 머리 부분. 이 친수성을 나타내는 머리 부분은 그 중에서도 인산기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귀여운 다리 있죠, 이 다리. 이 다리는 소수성을 띠는데 소수성이라는 거는 저기도 섞여있죠. 물과 잘 섞이죠. 우리 서로 사이가 소원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물과 잘 섞이지 않고 물과 성질이 다른 애들을 우리가 소수성이라고 하고요. 얘네는 바로 두 개의 지방산이 위치해 있는 곳이 소수성을 띠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지질은 물과 잘 섞이는 친수성 부분과 물과 잘 섞이지 않는 소수성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이 소수성 부분이 두 개를 마주보고 배열을 해요. 이 소수성 부분이 이렇게 인지질이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소수성 부분이 서로 마주보도록 배열을 해서 이중축, 여기 잘 보면 인지질 두 개가 다리끼리 마주보고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층을 이루는구나 해서 우리는 인지질 이중층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백질은 어디 있냐면 이 인지질 이중축에 콕콕 박혀 있거나 혹은 이렇게 아예 뚫고 지나가듯이 관통을 하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해요. 왜 이렇게 존재를 하냐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크게 그렸지만 이게 다 세포막이잖아요. 이렇게 이중층으로 있는 이런 세포막인데 세포 안과 밖
모든 생명체는 대부분 뭐가 풍부한가요? 그렇죠. 여기도 물이 많고 세포 바깥을 기준으로도 물이 많고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에, 세포 내부에도 물이 많아요. 그래서 바깥쪽, 물이과 많은 쪽에 접하는 이 세포막 부분이 친수성 머리가 향하게 되고 안쪽은 소수성 다리가 서로 마주보게 되는 이러한 이중층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기 이렇게 축축축축 파묻혀 있는 이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단백질이 작게 생긴 애도 있고 크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뭔가 통과할 수 있게 생긴 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의 기능은 일단 첫 번째 물질의 이동에도 관여하고요. 물질의 이동에도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렇게 구석구석 여기 단백질 다 박혀있죠. 두 번째 어떤 다른 세포 근처에 있는 다른 세포를 인식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단백질의 역할이에요. 단백질, 막에 있는 단백질의 역할 혹은 세포들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신호 전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단백질은 효소의 주성분이라서 이 자체가 세포의 효소로서 기능을 하게 되니까 여기 다양한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똑같은 그림이 여기 괜히 지웠나? 똑같은 그림이 있는데 이 인지질, 이 이중층은 수평으로 서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인지질이 이렇게 서로 이동이 가능하고 이 단백질도 탁 박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인지질과 함께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거를 유동, 움직일 수 있는 모자이크 콕콕콕콕 단백질이 박혀 있으니까 유동 모자이크 막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세포막 자체의 이런 모형을 유동 모자이크 막 모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보면 탄수화물과 콜레스테롤도 존재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잘 보면 이 단백질 여기 달려있는 귀여운 애들 있죠. 얘가 바로 탄수화물. 단백질에 달려가지고 이 탄수화물은 단백질에 달려가지고 어떤 다른 세포들끼리 서로 구별하게 해주기도 하고 여기 잘 보면 이 인지질 사이사이에 약간 페이크처럼 귀엽게 여기 박혀있는 다른 지질의 종류 하나인 얘네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도 막 성분인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도 있더라. 그냥 이것까지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세포막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확인 퀴즈. 자, 세포막의 성분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다. 어때요? 맞죠? 방금 했잖아요. 니은, 세포막은 두껍고 단단하여 세포의 형태를 유지한다. 이 니은은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인가요? 그렇지.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세포벽. 왜냐하면 세포막은 두껍고 단단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디귿, 세포막은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조절한다. 이것이 세포막의 주 기능이었고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선택적 추가성. 오늘의 키워드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세포막을 가지고 우리가 세포막의 구조와 주성분을 배웠는데 그래서 물질이 어떤 식으로 출입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해서 읽어주시고 자, 온라인 수업이고 선생님이 영상을 처음 이렇게 막 연달아 찍다 보니까 아직은 좀 버벅대는데 선생님도 더 공부를 하고 많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 또 열심히 해서 의미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